안녕하세요. 글로벌 오토스 최영석입니다. 오늘은 BMW 7세대 3시리즈 그 중에서 320D를 시승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BMW 3시리즈는 1975년에 1세대가 등장했고요. 저는 그 2세대 모델부터 시승을 해왔습니다. BMW 3시리즈는 자동차가 즐거움이라는 개념을 갖게 한 중요한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자동차는 독일 사람들이 내연기관차를 발명했지만 그것을 삶의 일부로 만든 것은 미국인들이었습니다. 미국인들 자동차를 사랑한다고 표현합니다. 한 설문조사는 미국 사람의 28%가 자동차에 애칭을 부여한답니다. 애완견처럼. 그러나 그 미국인들이 그런 힘을 믿고 방만한 틈을 타서 판매가 줄어들고 그 사이에 독일 차들은 주행성을 전면에 내세운 차 만들기를 하면서 20세기의 자동차 왕국이 21세기 들어서는 독일 차가 주도하는 쪽으로 가게 되었죠. 그 중에서 스포츠 세단의 정석, 달리는 즐거움, 이런 단어를 만드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BMW 3시리즈입니다. BMW 여러 가지 모델 중에서 이 3시리즈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동차 하면 비율이라는 단어를 가끔 쓰게 되는데요. 우선 스포츠 세단과 패밀리 세단은 그 비율이 상당히 다릅니다. 주행성의 비중을 두었을 때는 비율이 다르다는 얘기인데 그 공식이 있습니다. 우선 앞쪽이 낮고요, 뒤쪽이 높다. 로우 노즈 하이 데크. 그리고 여기가 카울이라고 그러죠. 이 카울부터 앞에까지 롱 노즈, 코가 길고 숏 데크, 이 부분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짧고, 이 비율을 맞추는 게 스포츠카의 공식입니다. 하나 더, 앞바퀴 중심부터 뒷바퀴 중심까지의 차축, 이 길고, 그리고 이 앞쪽에 오버행이 짧다. 이런 기본 공식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포츠 세단은 달리는 데 비중을 둬야 하기 때문에 공기의 벽을 잘 뚫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앞쪽을 낮게 해서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는 그런 개념으로 가기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앞뒤 중량 배분입니다. 앞바퀴 축이 담당해야 되는 무게, 그리고 뒷바퀴 축이 담당해야 되는 무게, 이 무게가 50대 50으로 정확하게 배를 이뤘을 때, 실제 달릴 때 운전자가 핸들링을 할 때 충분히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더불어서 그런 면에 더해서 중량을 가볍게 해야 됩니다. 가능한 한. 이 차는 선대 모델에 비해서 차종에 따라 차이가 약간 있지만 최대 55kg을 덜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체는 커졌습니다. 전장이 76mm 늘어났고 전폭이 16mm 늘어났고, 그런데 전고는 6mm 늘어나는데 그쳐서 그로 인해서 전체 무게가 약간, 무게 중심고가 약간 더 내려갔습니다. 더불어서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표현하는데 그만큼 와이드, 앞쪽에서 봤을 때 넓고 로우, 낮은 자세를 만들어낸 거죠. 하지만 사실 이런 차를 본격적으로 타보고 또는 지켜보는 사람들 외에 일반인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BMW 모델들이 보여주는 디자인 아이콘들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앞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앞쪽에서는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이 이 키드니 그릴이 BMW 상징이죠. 과거에는 세로로 길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점점 가로로 길게 넓어지면서 점점 크기가 달라졌고요. 이번에는 좌우 끝부분에 약간 각을 주어서 디테일에서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릴은 원래 엔진 냉각시키는 바람을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죠. 아래쪽에 에어 인테크와 마찬가지로요. 근데 이 그릴은 단순히 그래픽만 바뀐 게 아니라 이 아래 액티브 에어 스트림, 그릴 셔터죠. 공기 냉각이, 엔진 냉각이 필요할 때는 셔터를 열고 필요 없을 때는 닫아주는, 고속에서는 닫아버립니다. 왜냐하면 차가 아래쪽으로 에어 인테이크를 통해서 공기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필요 없다, 그런 개념인데, 어쨌든
기능성 면에서도 이 그릴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의 아이콘은 헤드램프입니다. BMW 원래 1세대, 2세대는 동그란 원형 헤드램프가 좌우에 2개씩 있었습니다. 그게 4세대, 5세대 거치면서 렌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전히 2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세대부터 이 원형 헤드램프에 각이 약간 주어졌고, 그 각이 주어지면서 달라졌지만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아이콘적인 성격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이번에 달라진 것은 전체적으로 이 눈썹 모양이 사실 2001년 4세대 7시리부터 등장한 그런 건데, 이 아래에 눈이 2개가 있어서 전방을 응시해놨다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BMW를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330i는 이쪽에 안개되어 있는 부분이 크게 에어 인테이크 되어 있는데, 지금 시승차의 320D는 T자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 에어 인테이크의 그래픽도 약간 다르죠. 근데 어느 날은 이 부분이 상당히 디자이너들에게는 여러 가지 제약을 받을 것 같습니다. 센서를 설치하기 때문에 앞쪽에 여러 가지 붙게 되는데요. 이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센서가 설치되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개발되고 있는 모델들은 앞쪽에 오버행이 조금씩 길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한눈에 BMW 하는 그런 그래픽을 만들어낸다는 것, 그것이 충성도를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측면에서는 아까 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은 디테일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요. 원래 BMW 3 시리즈는 이 측면의 캐릭터 라인, 이 선이 도어 핸들을 따라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이 라인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별로 표시가 안 나는데, 약간 떨어져 보면 굉장히 강한 날카로운 선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BMW 측면 디자인의 아이콘 중 하나가 호프마이스터 킹 라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언어를 따라 쓰다 보니까 호프마이스터 킥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는데요. 킹이 맞습니다. KINK입니다. 독일어입니다. 근데 이게 기본에는 여기서 끝나다가 이번에는 여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사실은 이건 별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은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시 여기는 것 중 하나죠. 또 하나는 측면의 캐릭터 라인이 여기서 한번 꺾여서 다시 아래쪽에 웨이스트 라인, 허리를 만들면서 위로 올라갑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시각적으로 봤을 때 스프린터처럼 차가 튕겨나가는 듯한 그런 자세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스포츠카가 가져야 될 자세라는 거죠. 그 자세가 완성이 돼야만이 실제 운전자가 안심하고 달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줄 수 있다. 이것을 시각적으로 먼저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휠인데요. 휠은 사실은 역사가 상당히 오랫동안 변천되어 왔었는데, 이 휠 스포크 디자인이 더블 스포크냐, 싱글 스포크냐, 홀수냐, 짝수냐, 또 여러 가지 말이 나왔었는데, 자동차 디자이너들에게는 가능한 한 이 차체에서 휠의 크기를 더 크게 하고 싶어 합니다. 어떤 차든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당당한 자세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지금 3 시리즈는 17인치 휠이 기본이고요. 지금 이 시승차는 18인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떨어져 봤을 때 이 휠이 주는 이런 당당함 때문에 차가 좀 더 역동적으로 보이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뒤쪽으로 가게 되면은 역시 여기도 BMW 디자인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L자형 리어 컨비네이션 램프입니다. 지금 다른 것들은 다 변하지만은 이 L자형은 꾸준히 명맥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지켜오는데, 요즘에는 여기에서 각을 주어서 볼륨감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2번 꺾어진 트렁크 리드, 지금은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지만요, 제가 2001년에 BMW 7에서 처음 만났을 때 이걸 보고 앞 얼굴에서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당황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 부분에 스포일러 역할을 같이 하면서, 차체 일체형 스포일러 역할을 같이 하면서 디자인 역할까지 수행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신형 3 시리즈에서는 이 범퍼의 비중이 더 커졌습니다. 볼륨감이 더 커졌습니다. 그 뒤쪽에서 차를 볼 때는 안정적이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3 시리즈 것은 뒷좌석에서 봤을 때 심한 라인을 쓰지 않으면서 굉장히 풍성한 느낌을 주는 그런 디자인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자, 트렁크를 한번 열어볼까요? 수동이네요. 트렁크를 발만 대면 열리는 시대. 지금 BMW는 이
자동 트렁크가 상위 모델에만 채용이 되어 있는데 한국 시장에서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때는 소비자들의 선택에 따라 달렸겠죠. 트렁크 공간은 이 등급에서는 작은 편은 아닙니다. 480리터입니다. 이 공간이 사실은 공간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여기에서 얼마나 다양한 자잘한 물건을 넣을 수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죠. 어쨌거나 한국의 소비자들은 실제 SUV를 많이 탄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도 트렁크에를 상당히 많이 비중을 둔다는 걸 알 수 있는데 BMW 3 시리즈는 그 면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때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날 자동차 인테리어에서 경쟁력은 인터페이스입니다. 운전자가 바라보는 사용하는 대시보드 전체가 어떻게 구성돼서 운전자의 경험을 어떻게 더 확대시켜 주느냐, 가장 큰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이번 BMW 3 시리즈의 가장 큰 변화는 계기판을 풀 디지털 12.3인치, 센터페시아 위쪽에 내비게이션 모니터도 10.25인치의 풀 디지털로 바꿨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 소비자들의 반응도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기존에 원형이 두 개 있던 아날로그 방식에서 지금 이 계기판은 반 정도 나눠진 좌우로 구분된 왼쪽에 속도계, 오른쪽에 엔진 회전기가 있는데 속도계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데 엔진 회전기는 통상적으로 반대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생각을 합니다. 엔진 회전기를 보고 운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지만 이것도 디자인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는 실제 소비자들이 차를 타면서 처하는 상황에 따라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얼마만큼 소화할 수 있는가, 전달될 수 있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가,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전에 먼저 우선은 저는 독일차를 생각할 때는 우선 시트를 가장 먼저 이야기합니다. 원래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은 시트를 외주를 줘서 외부 시트 전문 회사로부터 납품받아서 이따 장착을 합니다. 근데 BMW 미넨 공장에 가면 공장 안에 시트 공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제가 한번 기술 세미나를 간 적이 있는데 그 기술 세미나에서 시트를 제작하는 과정을 보면서 하루 정도 그들하고 같이 대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그때 7시리즈 시트가 4개 시트를 만드는데 우리 돈으로 약 2천만 원이 들었답니다. 그만큼 시트에 많은 비중을 둔다는 건데 처음에 수입차가 들어왔을 때 독일 차들은 약간 딱딱하다는 느낌을 한국인들에게 줬습니다. 한국의 자동차 소비자들은 푹신푹신한 승차감을 좋은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독일 차들은 이 시트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단단하게 만들어서 이 우선은 하체, 등짝의 지지성이 좋고 홀드성이 좋고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는 그런 시트 만들기를 하고 있는 게 특징이죠. 지금은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 푹신푹신한 시트 같은 경우, 푹신푹신한 승차가 경우 장시간 운전했을 때 이 스티어링 휠을 잡고 내가 그걸 제어하려고 하는 스트레스가 많이 들기 때문에 피로감에 노출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BMW 시트는 탈 때마다 상당히 많은 인상적인 것들이 드러납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번에 변화된 것은 그 시트 말고 이 디지털 계기판이 가장 큰 변화의 핵심인데, 더불어서 이 센터페시아 아래쪽에 기어 레버 그리고 아이 드라이브 컨트롤러 이쪽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자면, 저는 처음에 이걸 처음 만났을 때 굉장히 당황했었죠. 이 역시 당황했었죠. 디지털의 어색한 시절에 만났던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죠. 지금은 스마트폰에 익숙했기 때문에 이게 어색할 리가 없죠. 그러나 당시에는 상당히 당황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BMW가 하자 아우디가 MMI라고 해서 따라했고요. 메르세데스 벤츠가 커맨드 컨트롤러라고 해서 같이 했습니다. 독일 회사들은 좋은 기능이 있을 때는 벤치마킹해서 적용합니다. 그렇다고 따라했다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에게 뭐가 좋은가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번에 변화는 이 센터페시아의 레이아웃이 에어 벤트 부분에 크롬 도금, 그리고 자주 쓰는 버튼을 이쪽에 별도로 버튼을 해서 메탈 트림을 집어넣어서 시각적으로 깔끔한 느낌을 들게 하는, 그리고 이 부분을 열게 되면은 컵홀더가 2개 나타나는데, 사실 컵홀더는 미국산입니다. 이 컵홀더 문화는 커피를 가지고 나와서 그걸 꽂고 가면서 운전하는 미국 문화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컵홀더는 거의 모든 자동차들이 만들고 있는데, 배치에 따라서 기어 레버 앞쪽에 있는 것, 뒤쪽에 있는 것 또는 옆쪽에 있는 것 다양한데, 그것은 이것을 어떤 것들을 채용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어쨌든 이 아이드리블 컨트롤러는 내비게이션 모니터를 보고 글자를 눌러서 하는 게 있고요. 이걸 보고 조절하는 게 있고요. 여기를 글자로 써서 하는 게 있는데 사실은 가끔 써보지만 이건 등장한 지 꽤 됐지만은 아직까지 실용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 앞 공간은 3 시리즈가 속한 세그먼트, 그 세그먼트 차중에서 지금 완전히 제가 신장이 170인데요. 머리 공간이 주먹 하나 빠듯하게 들어갑니다. 이 왼쪽 어깨 공간, 오른쪽 어깨 공간 아주 넓다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차지만은 달리는 데 비중을 두는 사람에게는 이만큼 적절한 공간이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뒷좌석이 있습니다. 뒷좌석 시트는 4대 2대 4 비율로 앞으로 폴딩이 됩니다. 폴딩이 된 상태에서 과거에 있었던 스키스루가 없어진 게 오늘날 추세이죠. 근데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주먹 하나가 빠듯하게 들어간 공간이고 앞 공간 아까 제가 앉았던 그 상태 그대로 두고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휠 베이스가 40mm 길어진 효과가 나타났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여유 있는 건 아니죠. 뒷바퀴 굴림바퀴 자동차가 이 가운데로 드라이버 샤프트가 지나가죠. 이 공간을 침범하기 때문에 이게 안전벨트가 있긴 하지만은 여기에 성인이 안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 2명이 좌우에 앉기는 넉넉하지만은 그게 대형 세단과 같지는 않다. 그래서 특히 차체에 비해서 넓은 실내 공간에 익숙한 한국의 자동차 소비자들에게는 약간 좁다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뒷좌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세대 3 시리즈는 선대에 비해서는 넓어졌다. 앞 시트도 마찬가지인데 뒤 시트도 지금 통풍 시트가 없습니다. 한국의 소비자들은 소형차까지 통풍 시트가 당연한 장비로 여겨지고 있는 시대인데 BMW는 5 시리즈하고 3 시리즈하고 거기서 큰 차이가 나죠. 그런 점에서 약간의 핸디캡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시동을 걸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이 차는 뒷바퀴 굴림 방식이죠. 엔진 탑재 방식이 가로가 아니라 세로입니다. 그 시동키를 누르면은 미세하지만은 좌우로 흔들리는 느낌이 듭니다. 엔진 탑재 방식을 알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저 기어 레버를 왼쪽에 엄지손가락으로 누르면서 뒤로 밀면은 기어가 들어가는데 사실 이거 마이 와이어, 그러니까 기계식 연결이 아니라 전자식 연결에 의한 변속기로서 BMW가 가장 먼저 이런 형식을 시도를 했었죠. 그런데 처음에 기어 레버를 J게이트, PRND, E1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그런 변속기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이걸 처음 접했을 때는 출발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전자식 변속기를 씁니다. 기계적 변속이 아니라 전자식으로 아예 컴퓨터와 같은 프로그램에서 바뀐다는 것이죠. 일단 이 차는 320D 2000cc 직렬 4기통 디젤 엔진인데요. 엔진은 선대 모델하고 같습니다. 시속 70km 구간입니다. 최고 출력이 190마력이고 최대 토크가 40.8kgm. 최고 속도는 가솔린 2.0T 터보 차지가 258마력이니까 차이가 나는데 토크는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발진할 때 감각은 차이가 별로 없다. 가솔린과 차이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통상적인 속도로 시속 60km 정도 달리고 있는데 노면이 약간 요철이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2세대 BMW 3을 처음 시승하면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은 인상적인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국도로 달리고 있는데 노면이 좋지 않았었는데 노면을 확 움켜쥐듯이 잡아주는 그런 느낌 때문에 그때까지 한국차에 대한 개념과 전혀 다른 느낌 때문에 굉장히 인상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계속해서 발전해 왔는데 그 발전 과정에서 기계적 발전에 더해서 전자 제어 장비가 훨씬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보다는 더 다양하게 이제 훨씬 더 발전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가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디젤 엔진이고 40.8kgm 최대 토크인데 이 엔진이 과거에, 지금 이 엔진은 모듈러 엔진입니다. 모듈러 엔진 이전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브랜드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폭력적이다 할 정도로 가속성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모듈러 엔진이 바뀌면서 배기가스 규제, 연비 규제 등이 통하면서 그것보다는 효율성을 높이면서
실질적으로 그런 가속감보다는 전체적인 밸런스를 잡는 쪽으로 갑니다. 근데 지금은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성능을 극단적으로 끌어내기보다는 효율성 때문에 그런 쪽을 더 비중이 더 많이 드는 그런 경향이 있죠. 고속도로 달리는 느낌은 크루징이라고 그러죠. 아주 미끄러지지 간다. 근데 속도감이 지금 별로 없는데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속도는 지금 100km로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하고 다른 점은 사운드, 소음 이런 면에서 좀 많이 죽였죠. 그래서 운전자가 이 소리를 통해서 속도감을 느끼고자 했을 때 사실은 오늘날 차들은 그런 재미는 없다. 특히 자연흡기가 아닌 터보차저로 가면서 그런 경향이 더 심해지고 있죠. 그 대신 이 중속에서의 가속감은 지금 이게 중량이 약 50kg 정도 가벼워졌다고 그러는데 그게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오른발 엑셀레이터의 가속 페달에 대한 응답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한 가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관심을 갖고 있는 ADAS 기능 중에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간거리 조절 장치죠. 그걸 한번 직접 한번 완만한 코너링 있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속도가 설정이 되고요. 이 왼쪽에 있는 토글 버튼으로 속도를 상하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차는 10km씩 움직입니다. 속도의 그 설정 속도가요. 이 계기판에 손을 잡아라고 하는 지금 그림이 들어오죠. 손을 약간만 터치해도 다시 활성화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다시 또 그림이 들어오고요. 지금 약간 완만한 코너인데 중앙을 잘 유지하면서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건 이 조금 이따 시간이 지나면 삐삐 소리가 들어오고요. 여기서 다시 시간이 지나면은 기능이 해제돼 버립니다. 다른 차들은 여기 핸들을 잡으면은 스티어링을 잡으면은 기능이 다시 활성화되는데 이 차는 활성화 안 됩니다. 하려면 다시 왼쪽 버튼 눌러서 속도 조절을 다시 해줘야 됩니다. 지금 이걸 실험을 하긴 했지만은 저는 아직까지는 별로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믿고 주행해라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저는 상당히 많이 도움을 받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이 설정을 해놓고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앞차하고 거리가 가까워질 수가 있는데 그때 많이 도움을 받았죠. 그런 거 외에 우리가 과연 저 미국에서 말하는 오토파일럿처럼 자율주행이라는 단어를 써서는 안 된다. 일본에서는 이거 자동주행, 자동운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학계하고 업계하고 연구소들이 모여서 자동운전이라는 단어를 당분간 쓰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2021년이 되면은 레벨 3, 레벨 4 그러니까 스티어링 휠을 잡지 않고 갈 수 있는 자율주행차를 만들겠다라고 자동차 회사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BMW의 가장 큰 특징이 스티어링 휠의 응답성인데요. 스티어링 휠이 내가 조정하는 만큼 그대로 차가 거동이 따라오죠. 보통 이게 댐핑 스트로크가 길거나 부드러운 승차감을 잡게 되면은 내가 스티어링 휠을 조작하는 것보다 반 템포 또는 한 템포 늦게 차체가 따라옵니다. 그러면은 한 번 방향을 바꿀 때는 별 문제가 없지만은 와인딩을 달릴 때 그런 거동을 보이게 되면은 운전자가 믿고 가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BMW 핸들링은 스포츠 세단이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승차감은요, BMW로서는 약간 부드러운 편이다. 그 상대적으로 M 스포츠 패키지, M 서스펜션을 탑재한 차와 비교해서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인들은 부드러운 걸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그 부드러운 것보다 약간 단단한 편이지만은 BMW 내에서는 부드러운 편입니다. 이 BMW의 주행성에 가장 중요한 건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앞뒤 중량 배분이고요. 또 하나는 어댑티브 댐핑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연속 가변 댐핑 기구인데 쇼크 업소버의 댐퍼를 끊임없이 노면의 상황에 따라서 응답하면서 감세력을 제어해 줍니다. 그러니까 운전자가 사실은 과거에 비해서 내 힘으로 운전자의 스티어링 휠 조작을 하는 것보다는 차 스스로가 제어 중에 더 많은 그런 상황이 됐는데 실제 그것 때문에 당장의 짧은 시승 동안은 그걸 확인할 수 없겠지만은 장거리 운전을 해보면은 확실한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서 가끔씩 스포츠 드라이빙을 하고 싶을 때, 가속을 하고 싶을 때 뻥 뚫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 사실이죠. 그 다리 이름매를 타고 넘을 때의 반응이 차종마다 많이 다른데 오늘날은 서로 벤치마킹 하다 보니까 사실은 거의 비슷해졌죠.
주행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BMW나 포미를 우선으로 하는 벤츠나 에브리데이 스포츠를 강조하는 아우디나 서로 벤치마킹하고 서로 상대편 경쟁 모델들을 분석하다 보니까 거의 비슷해졌어요. 그걸 특별히 어느 것이 우위에 있다 할 수 없지만은 극한 상황, 아우토반 같은 상황에서는 분명히 독일의 아우토반 같은 상황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코너링을 할 때 어떤 상황에서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어깨에 스트레스가 적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스티어링 휠이, 핸들링이 많이 좌우를 하죠. 저는 특히 이 아우토반에서 가속을 할 때 가장 중시하는 게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제 엉치 끝 부분이 쭈삣할 때, 약간 뭔가 무서운 느낌이 있을 때 그 이상 가속을 하지 않는 그런 버릇이 있는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세계적인 자동차 기사들이 많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한 가지 이 차는 리버스 어시스턴트, 후진 보조 장치라고 해서 시속 30km 이하에서 진행한 50m 전까지의 경로를 기억해서 필요에 따라서 스티어링을 잡지 않고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BMW 7세대 3시리즈 320D를 시승했습니다. 가장 큰 느낌은 외형적으로 BMW의 아이콘이 있으면서도 디자인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했다는 것,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디지털화가 큰 폭으로 진행됐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일부 옵션 사양에서는 동급 국산차하고 비교해서 떨어진 대목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것을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주행성이 아닌가 합니다. 우선은 같은 엔진을 썼음에도 엑셀레이터 응답성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오른발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속도를 올리면서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하체, 서스펜션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 움직임이 실제 내가 이 핸들을 잡고 있을 때 말 그대로 달리는 데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역시 BMW다. 흔히 이런 말을 하죠. 하수는 제품을 팔고 고수는 브랜드를 판다. 브랜드가 갖춰야 할 조건은 뭘까요? 성능과 헤리티지, 마케팅, 독창성, 희소성 이런 것들인데요. BMW는 여러 가지 한국 시장에서는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에서는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을 내놓을 때 그들의 철학이 어떻게 반영되는 것을 항상 세대를 진화할 때마다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320D는 패밀리 세단으로서 스포츠 세단 수준까지 아니더라도 BMW다운 맛을 즐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노스 최영석이었습니다.